기성세대라고 소위 불리우는 좀 윗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 간의 뭐 갈등이라면 갈등이랄까 이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슈화되기도 했고요. 지금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문제도 물론 거기에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용 연장에 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100살까지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60살까지만 일해라. 이렇게 되면 노후 빈곤에 대해서 모두 다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포심을 역시 마찬가지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60 이후에도 더 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거는 보수 정치가 좀 각성하고 더 분발해야 한다고 하는 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민주노총, 한노총은 60이라는 정년을 65라고 공을 5로 바뀌는 정책을 이미 대선 단계부터 준비해 왔어요. 일종의 약속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국민 모두가 더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60을 65로 하는 정년 연장에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여기에 찬성이냐 반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찬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수 정치의 의미는 우리가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노년층이 계속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 승진을 하고 우리는 언제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지? 왜 우리의 기회를 뺏지? 이런 식의 합리적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과 불만을 지지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점이 왜 보수 정치의 각성을 필요로 하냐면 그러면 대안은 뭐야? 를 그때 늦지 않고 제시했었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작년부터 이걸 좀 연구해 왔었는데 정년을 그냥 60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년 60세가 되면 퇴직 후 재고용,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직무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비슷한 결과를 내더라도 젊은 층에게 피해와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건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건 제가 정치인 개인으로서 낸 방안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보수 정당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 정당의 임무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내는 방안을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내는 안이 있으면 우리가 내는 안이 있어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대한민국에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이지선다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꿀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년 후 재고용 의무화 방식이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막 던지잖아요. 우리가 더 실력 있습니다. 뭉쳐서 더 정교한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수인가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의해야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 얘기예요. 진짜 보수는 우리 사회가
경쟁을 장려해서 여기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쩌면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또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과정 중인 홍태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죠? 제가 지금 겨울방학 중인데 사실은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올 뻔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게스트로 초청을 해주셔서 동선을 바꿔서 잠깐 왔습니다. 여자친구분의 양해를 받고 저희 동행하는 분들께 양해를 좀 받고 와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교수 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언론 기고를 많이 하는데 홍태연구원의 인사이트가 왜 지금 의미 있게 여겨지냐면 한국의 유수 언론에다가 그 언론 기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주간조선 이런 곳의 국제 정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뭐 오신 김에 저희가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런 생각 해볼까요? 최근에 미국의 NSS를 발표했죠. 예,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라고 NSS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 달 전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NSS라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할 때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 미국이 어떤 입장을 이번에 내놓을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NSS가 있는 것? 예,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부마다 국가안보 전략서를 내기는 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냐? 그건 매번 비슷하고 매번 큰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제 대체로 세계가 되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마다 NSS가 보여줘야 되고 반응해야 될 문제들이 다른데 우리 문서들을 보면은 대개체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우리 보수 정치를 하거나 보수 지지자들은 우리 외교는 아주 쉽게 러프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뒤에 숨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계속 외교 공부를 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난 관세 협정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3,500억 불을 요구하고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른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실감할 단계가 이미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페이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 정세에 대한 입장도 과거와는 달리 뭔가 능동적이고 플레이어로서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국제 정세를 국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라고 해야 될 만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또 느낀 것이요. 아까 대표님께서 NSS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예전에 세계 경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고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NSS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미국 본토, 서방부,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발을 좀 빼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 더 큰 역할과 부담을 전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뭐 보수 진영이 하던 것처럼 미국의 뒤에만 숨는 그런 외교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직감적인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그거 과정에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나라를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이 패권주의를 계속 확장해 오고 있잖아요. 저는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어떤 연대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저는 최근 우려하는 것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너무 미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중국은 항상 이래왔거든요. 살라미 전술처럼 해보고 조금 별거 없으면 더 이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 구조물은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서의 단호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보수의 외교 노선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중국을 볼 때 반공주의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체제의 차이를 보고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사이즈가 큰 나라다 보니까 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간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시대니까요. 근데 반대로 반공주의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패권주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이 외부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 이것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조용해지셨네요. 예. 제 말씀은 저희가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사실 외교나 국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지만 일식집에서 찌끼다시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부수물 같이 여겨지고 메인 이슈로 올라오지 않고 주요 정치인들은 한번 눈도장 찍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그리고 실점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더 정진하겠다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외교 그 자체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외교와 관련됐지만 저희 대표님과 관련된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의미와 제 마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저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한동훈 대표님 같은 유력 정치인과의 교류가 영광이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저희 한동훈 대표님과 계속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제가 진심으로 저희 한 대표님의 외교안보 비전과 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역에 의존한 나라잖아요. 에너지도 잘 안 나오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국제 정치는 대선 한 달 전에 벼락치기 과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동훈 대표님이 꾸준히 열정을 갖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한 대표님을 작년 여름에 2024년 7월에 처음 직접 뵀었는데요. 사실 그때 처음 뵌 날 저한테 남중국해에 중국이 구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의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상의 선인데 이것을 지난 몇 년간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한반도나 뭐 북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크게 프레임을 갖고 계셔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고 며칠 안 됐는데 당시 한참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의 함의를 물으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한국 정치인분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열정이 너무 궁금해서 진짜 며칠 전에 제가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대표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갖냐고 한번
좀 실례지만 궁금해서 저도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께서 권력을 갖는 게 목표가 아니고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준비된 상태에서 잘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명 깊었고요. 이런 정치인분들이 이런 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초에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분들 몇 분을 모시고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게 외교 안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소위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님과 이런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한다는 걸 듣고 나서는 아, 한동훈 대표가 다시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되게 험중한 국제 정세, 지역 정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내년 2026년 새해에는 이제 여러분들, 국민분들은 물론이고 정치인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